안녕하세요. 31회 전체 수석 합격하신 이동현 평가사님을 모시고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보상법규 종합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기출 판례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문각 서울법원에서 보상법규 2차 시험 강의하는 법법박사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보상법규 종합문제 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교재인데 요거를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강의 책이랑 강의랑 어떻게? 기본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게 조문별로 각 논점들이 있는데, 그렇죠. 요거는 그 조문 순서대로 각 논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연습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문제집을 풀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 시험장에 가면은 누가 대신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집을 풀 때는 내가 나중에 답안지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걸 연습하는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 보고 모르겠으니까 답안지 보고 그냥 외워버릴까? 요것보다는 저는 개별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이랑 아침에 한 100점에서 200점 정도,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면 200점 정도 해가지고 목차를 잡는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개별 스터디원들이랑 어떻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 목차는 왜 넣어야 되고 왜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해설 자료에 있는 목차랑 비교해서 요것도 넣었어야 되는데 좀 안 넣었구나, 아니면 보상과 관련해서는 행정입법 논의를 할 때 보상 법률주의도 써주면 더 좋겠구나, 좀 이렇게 뭘 넣어야 되고 뭘 빼야 될지, 내가 또 기본 강의에서 외워놨던 의의나 요건들을 어떻게 사실에 포섭을 해야 될지 개별 스터디원들이랑 그런 걸 얘기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어요. 네. 이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막 보상법규 종합문제 이거 이렇게 풀어가지고 목차가 줄줄줄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책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조문 순서로 돼 있고 그 조문 순서의 내용을 잡도록 하고 있고, 내용 잡은 내용을 다시 문제로 구성해서 그걸 목차화하다 보니까 그거를 중심적으로 해서 목차 잡는 거를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죠. 네. 어느 정도는 이게 소화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죠? 네, 맞아요. 어쨌든 각 단계별로 이게 중점이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종합 문제를 물론 기본 내용도 다 설명을 해주시고 관련된 판례도 다 얘기를 해주긴 하시지만, 어쨌든 기본 강의 때 충실히 따라오셨다면 좀 더 목차를 잡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보상법하고 보상법 기본서 내용을 수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그거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답안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목차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종합문제집 풀이를 그럼 어떻게 여기 그런 순서대로 돼 있긴 한데, 여기 카메라는 안 잡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그 종합문제집들을 보면 여기 베타 답안도 있고 한데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셨어요? 일단은 종합 문제집 보면 어쨌든 법규라는 데 과목 특성상 논점이 계속 반복되긴 해요. 그렇죠. 평가사님도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시는 게 반복하고 했던 것 또 하고 약간 앵무새 전략이지. 네, 맞아요. 또 한 건 아니지. 앵무새대로 반복을 해주는 거지. 근데 목차를 나중에 계속 잡으시다 보면은 저는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내가 뭘 써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훈련된 조교, 약간 그런 마인드로. 제 강조가 훈련된 조교죠. 그래서 내가 미리 종합 문제집이랑 기본서를 보면서 어떤 거를 써야겠다 미리 마음에 딱 정해두고 그런 거를 미리 정리를 해둬야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처분 재결주의 논의를 할 때도 항상 얘기하시는 거죠.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는지, 그 다음에 2008도 1504 판례도 항상 언급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셔야 좀 더 문제풀이 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꼭 이거를 적어야겠다, 미리 그런 걸 정해 놓는 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달된 조교가 돼서 맞아요. 이게 정답 어느 정도 내가 정리를 한 다음에 시험장에서 그걸 쫙 풀어줘야지. 이게 시험장에서 문제를 읽어보고 이렇게 푸는 그거는 맞아요. 시간적으로도 되게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쨌든 문제를 냈으면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은 흥미하잖아. 목차 잡는데 한 15분 하면은 나머지 100점을 85분 동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목차 잡는 시간도 사실 굉장히 빡빡해요.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진짜 떨어지면 끝이다라는 전쟁터지. 심적 압박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실무 보고 나면은 진짜 정신이 혼미해져. 내가 지금 뭘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법규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무슨 판례를 쓰고 무슨 규정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외워진 그대로 그냥 손이 멈추지 않고 써야 법규를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 마치면 우리가 이제 그 기출 판례 그다음에 하잖아요. 네. 그렇죠? 기출 판례 하면은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집이 이제 1회부터 지금 이제 31회 그 최근에 나온 것까지 이렇게 수록이 돼 있어요. 이 교재 이런 건데 이제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강의를 하죠. 거꾸로 이제 1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강의는 이제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최근 거부터 거꾸로 돼 있어요. 그죠? 네. 거꾸로 돼 있어서 그럼 이제 이 기출 문제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기출문제를 일단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뭐 약간 진짜 책이 헐 때까지 계속 그렇게 봤었는데. 아, 막 찢어가지고 내가 기분이 좀 나빴어. 네. 뭐 회차별로 찢어가지고 다녀가지고 도대체 이거 좀 이게 뭐냐. 좀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해서 봤었는데 기본서에 아까 계속 반복을 했듯이 뭐 의, 개념, 뭐 요건, 그다음에 규정 판례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기출문제는 어쨌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는 판례를 기초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 요건에 맞춰서 포섭을 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이 주어져요. 뭐 예를 들면 그 30회 김양식장? 김양식장. 거기도 간접손실보상. 뭐 사업지구 바뀌라고 해서 간접손실에 해당한다 뭐 이런 걸 포섭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종래 목적으로 양식장을 활용할 수 없어서 뭐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이렇게 포섭을 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실 때는 내가 기본서에 외웠던 그런 좀 무미건조한 요건들을 어떻게 구체적 사실관계에 포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예전에 평가사님이 수업 시간 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법규에도 물론 좀 모르거나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구린타. 네. 근데 좀 약간 이럴 땐 추상적일 수 있지만은 각 개별법에 보면 입법 취지들이 좀 나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토지부상법 같은 경우에는 사업 효율적인 시행과 필수용자 권리 보호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남들이 다 모를 거라면 나는 그런 걸 활용해서 조금 추상적으로 포섭을 해준다든지 입법 취지를 언급해준다든지 전체 수업은 나 마인드가 다르네. 마인드. 뭐그 30회도 이의 신청 도과했는데 뭐 그렇죠. 그걸 정정할 수 있냐 그 판례를 아시면 그게 쓰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죠.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은 부공법의 입법 취지는 적정 가격 형성과 조세 과세 뭐 이런 거 형평성을 그렇지. 구분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의 신청이 도과하더라도 정정을 하는 게 입법 취지에 타당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 포섭을 해주시는 연습? 그러니까 아는 문제와 요건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포섭을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당황하지 않고 남들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추상적으로 입법 취지 활용해서 쓰시면은 얘는 그래도 조문들을 다 좀 이렇게 법적 마인드 느끼고 있네 이런 그렇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기출 문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반복이 됐어요. 최근 한 5년치 봐도 작년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죠? 그런 어떤 기출 문제의 특성이 있어서 기출 문제를 완전히 이제 최근에 뭐 한 13회에서부터 최근 문제까지는 거의 완전히 깨고 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거의 이제 반복되는 문제는 거의 다 소화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출 문제 그래 활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판례 분석 교재도 많아요. 시리즈가 다섯 권이죠. 네, 교재인데 판례 정리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공부를 정리를 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판례 정리 분석도 진짜 모든 책을 거의 되게 많이 봤었는데 네. 이 교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결론만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들이 있는 판시상 전문을 씻어 주셔가지고 요건들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포섭이 되는지 요거를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계속 강조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요건을 제시해 주는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잔여지 매수 청구, 그러니까 수용 청구할 그렇지. 때는 종래 목적이란 거의 의미는 뭐냐. 물론 시행령 39조에도 있긴 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판례 해석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외우는 데 활용했던 것 같아요. 요게 보면은 형질 변경이나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판시 사항들이 다 있거든요. 있죠. 그런 거를 활용할 때 단순히 이거 뭐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으니까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판례에서 얘기하는 요건들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말을 바꾸는 작업이죠.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관계에 있는 거를 요건에 맞춰서만 말을 바꿔주는 그런 요건을 활용하는 식으로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암기를 할 때는 네. 저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두 문자만 한 게 없어요. 맞아. 시험은 두 문제만 한 게 없어. 네. 맞아. 그러니까 뭐 나중에 두 문자끼리 나중에 섞어가지고 이게 어디 두 문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죠. 뭐 어떻게 이제 장점만 있겠습니까? 단점도 있는데 그만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특히나 법규 판례 분석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버스 타고 다니거나 밥 먹을 때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나중에는 평가사님이 뭐 이 판례 얘기만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뭐뭐뭐 판시사항이 있었고 그렇죠. 요건 이게 있었다. 이게 결국 반복을 하시다 보면 되거든요. 최대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그 핸드폰, 모바일 강의로 좀 들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판례 수가 엄청 많아요. 이게 뭐 한 4, 500개 이상 되는데
그거를 다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공부하는 분들은 되게 이거 뭐야?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 이거 뭐 다 달달달달 외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판례는 그러면 따로 판례 그 암기 노트 이런 거 있어가지고 실제 답안지에다가는 이제 몇 줄 정도 이제 써야 이게 효과적인 그런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경험했을 때. 네, 뭔가 판례가 좀 특이한 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도 굳이 약간 어렵게 그렇지. 쓰는 것들이 좀 많아요. 대부분, 네, 그런 게 많이 많아요. 할 수 맞아요. 없다 막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일단 그 원문 그대로 쓰시는 게 저는 답안지 인상에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뭐 단순히 가끔 답안지를 쓰다 보면은 판례 동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판례는 전혀 한 문장도 쓰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많은데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결론은 맞지만 이게 그리고 사람이 채점하던 거다 보니까는 이제 판례 원문을 딱 쓴 사람하고 보면은 그렇지. 아 뭐지 이런 채점자 기분이 나쁘지. 네, 이런 내가 느낌이 냈는데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써줘야죠, 또 그죠? 네. 판례는 단순히 판례가 아니라 어쨌든 견해 대립이 있는 그 학설 사이에서 그렇죠. 그걸 딱 정해주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라서 가르마 일종에 타주는 거죠, 네,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3-4줄이 목표인데 사실 쓰다 보면은 5줄? 6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5-6줄. 근데 아무래도 판례는 이게 외운 게 있다 보면은 엄청 속도가 빨리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물론 필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한 3-4줄 정도까지는 판례 원문. 그러니까 외울 때는 한 10줄 정도는 외워야 5줄 쓰지 않나? 네, 어떻게 그렇죠. 해요? 근데 이게 그죠? 처음에는 진짜 어려워요. 어렵죠. 처음엔 진짜 어려운데. 원문을 한 10줄 외우는 게 쉽지 않지. 네. 근데 사실 뭐 이게 어쨌든 판례 정리 분석 강의는 다 기본 강의 때 했던 판례를 결국은 다시 복습하는 다시 내용이기 그만 뽑아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돌리다 보면은 또 이게 사람인지라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키워드. 또 막 그렇죠. 머릿속에서 그게 떠올라요. 뭐 국가배상 같은 경우는. 앵무새 뭐 전략으로 내가 네. 계속 반복해주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밤에도 잘 때 한번 생각해보고 뭐 계속 반복만 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판례는 이제 여기 너무 두껍고 이제 이게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시험 자체에 그 사실관계를 뽑아다가 이제 시험을 내다 네. 보니까 교재에 이제 사실관계에 있어서 되게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게 좀 두꺼우니까 이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판결 루즈만 뽑았어요. 최근에는 네. 이제 판례 암기장을 만들어서 판결 루즈만 이게 일종의 이제 판례 노트처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시면은 네. 아주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보상복귀 종합문제 풀이하는 거, 그 다음에 기출문제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판례 암기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전체 수업하신 30일의 이동원 평가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노하우 잘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그 노하우를 잘 활용하셔서 또 복귀에 좋은 성적을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